어, 현대사회의 제4주차 수업입니다.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정치 부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법을 시작하게 되고 대략 아마 법을 한 3주 정도 우리가 공부를 더 하면은 제8주차의 중간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치 부분의 마지막 부분, 정치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를 보면은 법 부분에 있습니다. 헌법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책으로 치면은 지금 23 우리 책으로 치면은 그 113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부분이 될 거예요. 헌법 부분 중에서 통치 기구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중에서 헌법이 바로 이제 정치 제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서 맨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국회입니다. 헌법에 보면은 통치 기구가 크게 나눠 보면은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와 법원 이렇게 지금 세 개로 되어 있고, 좀 작게 나눠 보면은 또 사법 헌법재판소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제 5개가 지금 되어 있고, 작게 보면 이제 3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지방자치까지 하면 6개가 되는 거고, 지방자치를 빼면 이제 5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을 빼면은 이제 상권분립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상 이제 삼권분립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5권분립이다. 다시 말하면 독립 규제위원회로서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크게 보면 이제 5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부분이 역시 국회 부분입니다. 국회는 이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했듯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리스 시대 때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잠시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인구도 많아지고 사회도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직접 민주주의가 여차하면 중후 정치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지금 현재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간접 민주주의의 생명은 역시 다양한 국민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반영을 시키느냐, 대표성 있게 반영을 시키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다 보니까 행정부나 사법부도 중요하지만 역시 국회가 입법부가 가장 중요한, 대기구가 가장 중요한 기구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헌법에서는 국회 이렇게 돼 있죠. 입법부라고 되지 않고 국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정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법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국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과정으로서의 입법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회를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헌법을 공부할 때 우리 헌법을 제대로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법은 현재 우리가 편리한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에 앱을 설치를 해서 법제처라고 하는 앱을 설치를 하면은 몰렉.go.kr 이렇게 해갖고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헌법을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한번 우리가 전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배우는 것이
헌법이니까 헌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또 헌법이기 때문에 자제에 한번 여러분들이 법을 법령 검색 앱을 설치해 가지고 한번 헌법을 전문을 한번 내려받아서 실시간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니까 내려받아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 것. 자, 국회 구성과 운영 먼저 보겠습니다. 국회의 지위는 역시 헌법상 지위는 역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거죠. 유일한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과 동시에 입법기관이고 또 국정을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국정감사는 연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행정부를 이제 감사하는 그런 국정감사 제도가 있고 또 국정조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우리는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도 사실 국정감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까지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 이런 통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정통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한다.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제 국회에다가 넘기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그 다음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이 예산심의 절차죠. 예산심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정통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에서 쓰는 모든 예산들을 일일이 다 꼼꼼하게 심의를 해서 삭감할 것들 뭐 이렇게 면밀히 이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법령 심의에 준하는 그런 의의를 갖는 것이 예산심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제도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는 법률 형태가 아니죠. 그러나 의원내각제 형태를 가진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안이 법령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준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1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세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산 국회에서 통과되는 예산을 보면 앞에 예산 총칙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 총칙 제1조 제2조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형식상 법령의 형태를 띠고 있고 사실상 법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이 예산이다.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주권 행사기관, 국민들의 주권을 국회를 통해서 이제 대리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기구가 되겠습니까? 자, 국회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만은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 영국처럼 상원, 하원, 독일처럼 상원, 하원, 미국처럼, 일본처럼 중의원, 참의원 이렇게 양원제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마 양원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 한때 양원제를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단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원이라고 하는 거, 국회 원 구성이다 이렇게 원내대표 원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체인버입니다. 방이죠. 국회 방이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체인버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양원제로 돼 있으면 대체로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이렇게 선출을 해가지고 대체로 이제 지역 대표 원리에 충실한 것이 이제 하원이고 상원은 주로 이제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다루는 게 대부분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원제, 양원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원제가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양원제가 필요할까 이런 회의론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 단원제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가 통합선거법으로 뽑습니다.
임기를 4년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정수는 정확하게 300명입니다.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정확하게 30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선거를 하고서 이제 4월에 통합선거법에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는 4월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지방선거는 6월에 시행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통합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 할 때, 그러니까 6월달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는 이제 4년이고, 그래서 우리가 253명의 지역대표, 그 다음에 47명의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이번 국회부터 적용된 것이 비례대표 중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이 그 제도가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득표 비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었고 또 부작용이 생겨났었습니다. 본래 취지는 이제 소수정당에서도 뭐랄까 의원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만든 제도였는데 그것이 악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위성정당이 생겨나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기관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원내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이제 국회의원들 20명 이상 묶어서 이렇게, 왜냐하면 국회의원 300명이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체로 이제 정당을 단위로 해서 모이되 정당이 이제 작은 정당은 이제 군소정당들은 이제 연합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섭단체의 장이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는 거죠. 각 정당마다 이제 당의 대표가 있고 그 대표 말고 또 이제 국회 안에서 뭐랄까 원내대표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섭단체가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국회가 이제 직능별로 전문화하기 위해서 이제 상임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임위원회와 이제 특별위원회 이렇게 둘로 구성이 나눠져 있죠. 상임위원회는 대체로 그 정부 조직에 대체로 이제 행정각부에 맞춰서 준해서 이제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특별위원회는 이제 지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이제 거의 뭐 상임위원회나 마찬가지처럼 매년 운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이 무슨 있을 때마다 무슨 특별위원회가 많이 또 구성이 되죠. 뭐 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무슨 이런 위원회들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 그런 국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회 정기총회는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 날 개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기국회는 이제 100일 이내, 그러니까 90, 10일, 대개 12월까지 해서 대체로 한 넉 달 정도 이렇게 국회가 회의를 하도록,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로 임시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상설로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기국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열리면 뭐 국정감사부터 시작을 하죠. 국정감사를 일제히 실시를 하고, 끝나면 이제 법안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맨 마지막에 예산 심의를 해서 12월 31일까지 차기 연도 예산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결은 정족수가 있어가지고 일반 의결 정족수는 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면 되고, 특별 의결 정족수는 뭐 과반수 출석에 뭐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회 회의 3원칙은 의사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한번 부결되는 것을 다시 안건 올릴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걸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 방송이라고 하는 또 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송을 해주죠. 자, 입법 과정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지만 예산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는 먼저 정부에서 대체로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제정안, 개정안 제출하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연명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률안을 제출하면 그거를 일단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항정해서 의결을 하면 그게 확정이 돼서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습니다. 국회도 예산안도 마찬가지죠. 이런 절차를 대체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예산안은 이제 정부에 제출을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그래서 본회의 상정을 시켜서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법률이나 예산안이나 절차로 볼 때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의 과정에서 제한이 된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와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요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부의 기능, 국회의 권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입법권입니다. 일단 국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죠. 헌법 제정안 개정, 헌법 그 개정안을 제안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법률을 제정한다. 그 다음에 조약 그 체결 비준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회 자체 국회 규칙이 있습니다. 국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국회 규칙이 있습니다. 국회 규칙 재정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심의권, 아까 얘기한 거고요. 국채 등 이런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그 다음에 예비비 설치 동의권,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권, 사후에 이제 승인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산심사권이 있습니다. 결산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국무권에 있어서 이제 추천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대법원, 대법관, 그 다음에 국무총리, 감사원,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원장, 이런 헌법기관의 구성원에 대해서 추천권이 있어요. 헌법기관 구성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권, 아까 말한 것처럼 국회 자체 규칙도 제정하고, 그 다음에 국회 자체 예산도 편성은 심의 확정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도서관, 국회 경비대 이런 곳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이 있죠. 두 가지가 바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여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들의 의무는 지위 남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민법상에서 말하는 권리 남용 금지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청년 및 국익우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겸직 금지입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 문제된 거 아실 겁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뭐 자기 그 회사에다가 엄청난 무슨 수주를 해줬다. 이거 건설회사 사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을 겸직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누린 거기 때문에 이거 위반이 아니자 여기에 대한 지금 논란이 진행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행정부는 이제 말 그대로 국회에서 제정해준 법률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심의해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말 그대로 집행하는 담당 부서가 바로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과정으로서 행정부를 보면 중요한 것이 이제 정부 형태입니다. 정부 형태가 이제 두 가지 나누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의원내각제는 처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존 로크의 이권 분립론에 이제 기초로 해서 영국에서 처음 시행이 된 것이 의원내각제, 캐비넷 시스템이고, 이것이 이제 여러 나라로 서유럽으로 다 퍼지고, 유럽 전 모든 나라들이 다 의원내각제를 거의 시행을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이런 선진국은 이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는 몽테스키우의 이제 삼권 분립 이론에 기초로 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한 제도죠. 이것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신생국들의 여기 많이 채택이 됐었고, 그래서 많은 이제 후진국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과 한국 외에는 거의 없는 대통령 중심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원 정부제는 이제 프랑스에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결합시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프랑스도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하지만 또 대통령 중심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랑스만이 이원 정부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대통령 중심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 형태를 얘기하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관계입니다. 의원내각제는 쉽게 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결합이 돼 있죠. 총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를 조직합니다. 내각 총리, 그 다음에 그 각 장관을 이제 임명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견제,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부 형태가 행정부 균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커졌잖아요. 오늘날 국가를 행정국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근대 초에는 입법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입법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는 법을 만드는 게 입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입법국가가 아니라 행정국가로 자연스럽게 이행이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행정부의 기능이나 이런 비중이 상당히 비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마디로 행정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행정국가와는 이와 같이 관료제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다. 그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 제도, 우리가 미국에서 여권제도가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업공무원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무원이 되면 특별한 공법상의 위법 사실만 없으면 신분이 보장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소신껏 전문성을 살려서 국가에 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분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분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직업공무원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무산이라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치적 중립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역관제의 피해를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의 기초에서 임용을 하고 승진을 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직업공무원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관제가 아니라 직업공무원 제도다. 그 다음에 행정부의 구성, 행정부의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죠.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을 보면 행정부에는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정각부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기관이 감사원, 국가정보원, 뭐 이런 대통령 직속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자문기관 무슨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소속기관, 현재 행정각부 가운데 첩자가 들어간 거 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상처, 뭐 이런 첩자가 들어간 것은 이제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첩자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국무위원, 그 다음에 국무회의와 행정각부, 감사원, 감사원이 하는 것은 기능은 결산, 그 다음에 직무검사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고, 동시에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죠. 그리고 형사상의 특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과 영토 및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조정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기관 구성권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대법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그 다음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 이런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헌법기관 구성권이라고 익히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보면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을 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국가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지방공무원은 각 시 도지사가 임명을 하지만 국가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 대통령 발포권 이런 거죠. 권한 행사 방식은 국무회의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와 승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문서로 문서주의, 부서주의 사인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자문기관이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행정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행정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통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통제입니다. 행정에 대한 통제는 그 행정 자체가 할 수 있는 내부적인 통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고 외부적인 통제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행정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했던 국정감사제도죠. 국회가 매년 9월부터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 절차를 거쳐서 면밀하게 이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잖아요. 이 외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원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사법부는 이제 의원 내각제든 대통령 중심제든 어떤 정부 형태를 갖든지 간에 사법부는 항상 독립이 중요합니다. 어느 그 권력부에서도 독립이 돼서 오로지 전문성과 법관의 양심과 이런 데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법원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사법에 의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소를 제기하지만 공법상에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민법상에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비로소 이제 사법부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먼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보수적이라고 한 거죠. 벌써 법은 이전에 만들어진 거고 현실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항상 판결을 하다 보면 예전 법을 가지고 최근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먼저 선행해서 선행적으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은 보수적이다. 그래서 수동적이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사법부가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게 크지 않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를 구현합니다. 저스티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법무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부, 정의라. 그만큼 법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목적성, 법이 가진 목적을 구현해야 됩니다. 항상 법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할 때는 그 법의 목적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적인 안정성, 법이 자꾸 밖에서는 안 되고 되게 성문법으로 해서 법전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법적인 안정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실정법, 자연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실정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흡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정법 중에서 특별히 성문법, 문서화해서 법전화해야지만 안정성이 있는 거죠. 안정성은 이제 성문법이가 안정성은 있는데 또 성문법은 너무 자구에 또 얽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현실을 또 적응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사법권의 독립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의 생명은 바로 독립성입니다.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에서도 완전히 독립이 돼서 오로지 법의 취지와 법관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재판해야 되거든요.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재판해야 된다. 예전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군주로부터 독립이었습니다. 입헌군주제에는 헌법이 있고 이제 법원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역시 절대 군주로부터 독립된 그런 판결하기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공정과 정의의 목적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에 법관의 자격은 법관 자격, 법정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 자격은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그 다음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관으로 임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법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관의 임기 이런 것도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관은 임명할 때 동의를 받도록, 그리고 법관은 신분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사가 법관이 오로지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폐해가 나타나는 거죠. 신분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또 많은 또 문제점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법농단 문제랄지 지금 계속 언론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의 조직은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을 둔다, 이렇게 수도에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고등법원은 지방별로 5군데 있고, 고등법원 안에는 이제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이렇게 돼 있고, 지방법원은 이제 각 시도별로 하나씩 두고, 그 다음에 민사, 형사 두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은 지원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얘는 가사 문제와 소년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정법원입니다. 현재는 서울, 부산 두 곳이 있습니다. 이게 조정전치주의입니다. 어떤 판결을 하기 전에 먼저 최대한 조정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이제 판결을 하는 그런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법원은 이제 특별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군인과 그 국방부 소속 공무원, 군무원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에서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법원이 있습니다. 특수전문법원. 이거는 이제 행정법원. 이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행정법원. 그 다음에 특허사안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올수, 현재는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라고 하는 전문 특수법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급제. 우리가 3심제도라고 하죠. 3심제도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신중하게 이렇게 판결할 수 있도록 3심제도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상소제도다.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상소제도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 1심을 제소하는 것을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 그러니까 이제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이나 그다음 행정법원, 특허법원에다가 이제 처음으로 소를 제기하는 거. 검사가 소를 제기하든 안에 민사상 원고가 제기하든 하여튼 처음 1심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제 고등법원에다가 내는 것을 이제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 그리고 그게 또 불복해서 대법원에다가 다시 올리는 것을 우리는 상고다. 그래서 이게 3심제도입니다. 이게 3심제도고, 항고란 말은 비슷합니다만, 항고란 말은 주로 행정적인 겁니다. 행정적인 명령과 결정에 불복하는 일체의 행위, 그거를 항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행정 직결심판이랄지 무슨 벌금 받은 거랄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대해서 불복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항고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제가 시행 중이죠. 그래서 참심제라고 합니다. 참심제. 배심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심원제는, 미국의 배심원제는 배심원들이 이제 그 판결을 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죠. 판사가 이제 판사는 사회만 보고 배심원들 그 표결로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배심원제라면, 참심제는 그게 아니고 형사사건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의견을 얘기하고, 다만 판사가 그걸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청취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제도가 참심제입니다. 자, 법원의 권한은
재판에 관한 권한, 먼저 증거재판주의, 재판은 오로지 증거에 법적인 근거 그리고 증거 이런 것들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재판주의, 공판주의죠. 공개적으로 재판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내는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법률이 헌법이 위반됐는지를 헌법소송,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심사 제청권이 있는 곳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이제 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기능으로 봐서는 사실 사법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그 중요성이 정말 헌법에 관한 걸 다루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사법부와 독립된 별개의 기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별개의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는 헌법상 헌법기구고요. 그 다음에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한은 위헌 법률심판권,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이거는 6명, 그리고 3분의 2 이상을 찬성으로 확정이 됩니다. 탄핵심판권, 이것도 탄핵소추가 이제 국회에 있거든요.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내면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 이것도 3분의 2 이상 이제 찬성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정치적 자유는 이제 국가가 보장을 하지만 뭐랄까요, 어떤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 정당이라고 해서 이거를 해산해달라 이렇게 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제소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위헌 정당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무이한 위헌 정당 해산은 통합진보당 해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달라 이렇게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었죠. 네? 논란거리가 굉장히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반대 정당을 이렇게 해산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가 가능하냐, 이게 바로 이거야말로 일당독재 아니냐, 북한 중국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극단적인 또 비판이 있었고, 또 어떤 쪽에서는 국기를 흔드는 그런 정당을 어떻게 방관할 수 있냐, 또 이렇게 말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팽팽했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었고,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앞으로도 계속 지워지지 않는 그런 역사로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정의 심판권, 기관들이 이제 정의가 있을 때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 그 다음에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법소원 심판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헌법상의 그 기구를 보면 이제, 국회와 정부와 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자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게 나누면 이제 6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한번 보면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그 장단점이 있거든요. 나라가 아주 굉장히 넓은 미국처럼 이렇게 연방제를 하면서 그 연방제도 각 주별로 또 지방자치를 또 하거든요. 이렇게 넓은 미국에서도 이제 지방자치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가 이제 하지 않는 곳이 없는 그게 바로 이제 지방자치고, 우리나라도 영토가 좁긴 하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미흡하다고 말할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자치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또 자치경찰도 이제 도입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차제에 이제
지방 검사, 지방 판사도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처럼. 미국은 검사장, 판사장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선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서장도 다 주민들이 선출하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이제 전형적인 지방자치고, 우리나라는 경찰 그 수장이나 그 다음에 판사나 검사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하잖아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미흡한 지방자치다. 지방자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일반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기능자치로서 교육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치경찰제가 곧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는 계속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그 선거 공약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별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해결해야 될 게 당장 코로나 문제하고 뭐 남북 지금 그 대화 교착 상태에 있는 거는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검경 무슨 뭐 기능 조직이랄지 지금 뭐 그 굉장히 뭐랄까 급선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지방분권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분권도 지금 굉장히 사실 갈 길이 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미형, 영국과 미국형이 바로 주민자치고 그 다음에 대륙형, 독일 프랑스형의 자치가 단체자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쪽 다 이제 자치긴 하지만 상당히 양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고 우리 지금 현재로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지방정부인데 이것도 이제 말이 사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무슨 보이스카우트 같은 YMCA 같은 그런 단체냐, 이게 그래도 서울시장 무슨 구청장 이런 경기도 도지사 뭐 이런 사람을 뽑는데 이게 어떻게 단체냐, 이거 정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하지 말고 지방정부란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되고 일단 헌법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헌법 안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란 말로 바꾸고 그 다음에 2차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란 말을 다 지방정부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법들을 다 일제히 이제 손을 대야 되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주의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과 그 다음에 여러 법령들, 그 다음에 각 시도별로 조례나 이런 데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설치하고 폐지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자치와 기능자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시도와 시군구로 나눠져 있는 이런 자치가 우리는 일반자치라고, 일반 지방자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우리 교육만을 위해서 지금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능자치다, 교육자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도별로 해서 일단 교육감을 뽑고요. 그 다음에 시도의원 가운데 교육위원을 선임을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교육감을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행 교육자치제입니다. 근데 이 교육자치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전 지구상에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국도 물론 부분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땅은 넓고 구역은 넓고 이제 인구가 적다 보니까 몇 개 구역을 묶어서 교육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교육자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육자치가 뭐랄까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만 되기 때문에 대학이 빠지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사회교육이 다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해서 교육자치 지금 존폐 아마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거나 교육자치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자치경찰이 또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찰 자치는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국가경찰하고 이제 자치경찰이 병행하는 그런 제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지방의회는 이제 입법 기능을 하고,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제 맡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각급 법원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려면 법원까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치는 교육감이 이제 교육청, 교육감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아래는 또 주로 시공부 단위로 해서 교육지원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견제 기능은 지방의회 안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권한을 보면 자치 입법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물론 그 조례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이나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제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한 조례 시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정부의 장이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우리는 자치 입법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치 행정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 기관 위임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 재정권이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 부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한, 참정권, 조례 개폐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권, 이거는 직속 관할 기관에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행정자치부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시도, 그다음 시군구 이런 식으로 3층으로 돼 있으니까 상급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그 다음에 국회에서 감사를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국제사회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계화되면서 특히 이제 국제사회가 아니라 이제 세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형성이 된 것이 바로, 국제사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바로 냉전체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국제사회 형성 과정을 보면 일단 유엔이 만들어졌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IMF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유엔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하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 IMF 가치를 통해서, 세계 원활한 교역, 그 다음에 자유무역주의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어떤 과정인데, 거기에 대한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볼 수 있어요. 이상주의는 우리 국제사회는 정말 사회 동포주의, 모든 국가가 평등하고 정말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그런 공존 공영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주의입니다. 그러나 현실주의는 뭐냐면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 어느 나라든지 국익을 우선화하고 그 국익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하여튼 중상주의적으로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고 해서 어떻게든 무역 흑자를 늘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정치 군사적으로도 어떻게든 패권을 잡고 어떻게든 그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엄연한 현실, 냉혹한 현실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제 관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국제사회에서 주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국가의 3대 요소가 이미 공부했듯이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누리는 대외적인 어떤 권한이죠. 이걸 우리는 소버린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버린티.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국가가 누리는 주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군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외교권이 있습니다. 그 자위권과 외교권을 통해서 이제 주권을 누리는 거죠. 경제적인 것은 뭐 그 다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행위 주체. 국제행위는 크게 나누면 이제 협조행위와 갈등행위, 배신행위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협조행위는 이제 상호 이익을 위해서 이제 유엔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IMF, WTO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뭐 나토나 아세안이나 이런 지역기구를 통해서 어쨌거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협조행위고, 갈등행위는 이제 배타적 이익이죠. 지금 미국,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랄지, 그 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의 도발이랄지, 침략행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갈등행위죠. 그 다음에 뭐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 뭐 이런 것들, 갈등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배신행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행위 주체,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는 역시 국가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물론 존재했지만, 근대에 들어서 비로소 만들어진 게 국가입니다.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민족을 단위로 하는 그런 국민, 그리고 영토, 그러니까 우리가 영토는 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육, 육지가 있고, 영해, 바다가 있고, 그 위에 영공, 하늘이 있고, 그래서 영육, 영해, 영공,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영토, 테리토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토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배타적으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국방, 치안 유지, 이런 묶어서 우리는 자유권이라고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외교, 이 외교권, 이것이 있을 때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갖춘 국가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제행위 주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국제기구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역시 유엔이 있는 겁니다. 유엔 이전에 물론 오더 윌슨이 만들었던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리그 오브 네이션, LN이 있었습니다. LN 국제연맹에서 지금 국제연합으로 이렇게 해서 유엔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해서 IMF와 가트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그런 기구, 그게 바로 IMF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이제 지키도록 하자고 나온 게 가트였잖아요. 이 가트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라운드를 거치면서 이제 WTO가 출범이 되면서 지금 현재 경제기구는 IMF, WTO가 된 거죠. 이러한 세계적인 기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국제적으로 유럽을 치면 나토, 아세안, 그 다음에 또 미국, 또 미주로 치면 너무 나프타, 이런 그다음 아프리카 기구, 이런 각 지역별로 또 지역 기구가 있어가지고 이런 국제 기구가 또 굉장히 중요한 행위 주체가 되고 있는 거고요. 국제 NGO도 있습니다. 국제 NGO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린피스랄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랄지, 트랜스페런시 인터내셔널, 국제 투명성 기구랄지, 이런 국제 NGO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MNC, 우리가 말하는 다국적 기업, TNC, 초국적 기업,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이런 다국적 기업, 트랜스내셔널 코퍼레이션, 초국적 기업, 이런 기업들이 또 중요한 행위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개인도 사실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행위 주체입니다. 그 다음 국제관계 양상은 두 흐름이 있습니다. 통합으로 가는 양상이 있고 분화로 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냥 글로벌리즘과 리저널리즘이 이제 아까 말한 그 유엔이나 IMF, WTO 같은 것은 통합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나토나 아세안이나 나프타나 이런 기구들은 또 분화, 지역주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 국제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국제법은 어떤 법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약, 국가 간 조약 또는 다자 조약, 양자 조약, 다자 조약,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조약들이 이제 국제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국제 관습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법전화되어 있는 국제 관습에 관한 법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켜지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각 국제 행위에 있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권리 남용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민법의 기본 원칙이죠. 민법에서 우리는
신의 성실, 상대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상대방이 돈을 주면 나도 물건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신의 성실 원칙이거든요. 물건만 받고 돈을 안 준다. 이런 것은 원칙이 깨지는 거고, 상대방이 이쪽에서 조약을 제정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면 저쪽에서 오케이, 노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고, 권리 남용의 원칙, 뭐 이렇게 뭐랄까 자기들이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 지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해서한 권리 남용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잘못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일반 원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설과 판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은 굉장히 느슨한 형태죠. 국내법처럼 어떤 법전이나 어떤 체계가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느슨한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규율하기가 힘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국제 레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UN, WTO, 그 다음 IMF, 가트 이런 것들이 국제 레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라는 거 아까 이제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드로 윌슨이 제창을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가 바로, 국제연맹 아닙니까?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 LN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취약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이 가입을 못했잖아요. 미국 연방의회가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가입을 못했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국가들이 침략 전쟁을 도발했잖아요. 독일이, 소련이 뭐 이런 바로 도발하면서 바로 국제연맹 해체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나 국제연맹은 국제연합에 큰 영향을 줬고, 그다음 국제연맹이 가진 정신, 국제평화에 대한 정신은 그대로 계승이 됐고, 그 다음에 국제연맹에서 만들었던 사법재판소랄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국제노동기구 같은 이런 기구들은 그대로 국제연합에 계승이 됐고요. 그래서 국제연맹은 굉장히 사실 의의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연합들이 만든 기구가 바로 국제연합이다. UN, United Nations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은 첫째는 이제 정치 군사기구였습니다. 다음은 전쟁하지 말자. 일단은 전쟁을 일단 끝내자. 그 다음 전쟁을 도발하지 말자.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긴장을 완화하자. 이런 식으로 군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군사 협력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유엔 국제연합 초기 취지였다면, 그러나 이제 경제사회이사회라고 하는 또 유네스코라고 하는 이런 그 기구들을 통해서 경제적 기능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기구들을 다 이제 흡수 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회 기능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포괄적 기구가 있고 특수 목적 기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여 주체에 따라서 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 아까 말한 뭐 양자기구, 다자기구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범위에 따라서 유엔처럼 세계적 기구, 나토처럼 뭐 지역적 기구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 추이를 보면 2차 대전 직후는 이제 냉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냉전에서 양극체제, 미소, 미국과 소련, 바이폴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탈냉전, 포스트 콜드 워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다극체제, 멀티폴라 시스템으로 이렇게 간 거죠. 특히 이제 일본, EU, 중국, 비동맹 국가 이런 국가들이 나오면서 등장하면서 이제 다극체제가 됐던 거죠.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50년대는 당연히 이제 미국 중심적으로 한국 전쟁 있었기 때문에 미국 중심적으로 갔던 거고, 그다음에 60년대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 이렇게 되면서는 비동맹 외교 이게 또 이제 중요했었죠. 비동맹 외교로 또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의 이제 개혁 개방, 그러면 공산권을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고르바초프, 그다음에 중국이 덩샤오핑, 이다 보니까 1980년대 완전히 국방 외교가 굉장히
중요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와서는 다자 외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계속 외교 방침이 이제 우리나라 위치가 말 그대로 교량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교량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대륙을 중시할 거냐 해양을 중시할 거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대 이전까지는 대륙을 중시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일 합방 때부터는 이제 해양, 일본과 미국이 중요한 해양 중심으로 왔다가 계속 해양 중심으로 가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대륙 횡단철도, 대륙이 다시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 대륙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다시 해양으로 왔다가 다시 문재인 때는 뭐 양쪽으로 다 이제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라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참조하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진도를 마치면 다음 시간부터는 법 쪽으로 나가서 법을 한 3주 정도 더 하고 중간시험을 보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